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요즘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네, 젠플릭스여서 시청률 1위를 지금 찍고 예.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뭐 대통령의 자신감이 말 그대로 뿜뿜 넘칩니다. 아, 넷플릭스보다 재밌는 젠플릭스다. 뭐 그래. 석유공사. 이게 그 유명한 석유공사입니까? 어디 계세요? 어디? 석유공사 직무대행 최문규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맞아요. 여기도 잠깐 그만두셨죠. 현재 그 석유공사도 매년 회계 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공사니까? 예,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산하죠. 그 흑자 적자 규모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1조 2,700억 났고 당기순이익이 915억 났습니다. 작년에는 그리고 이익이었다. 예, 그리고 최근 3년간은 다 흑자가 났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기 얼마나? 영업이익은 계획대로 날 것 같은데 1조 얼마 정도? 한 1조 가까이 날 것 같은데 당기순이익은 예, 적자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비슷한데 당기순이익이 많이 줄어들었다. 비용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왜 당기순이익이 그렇게 줄었을까요? 영업이익도 좀 줄고요. 실제로 결정적인 요인은 석유공사는 그 해외에서 네. 원유를 생산해서 가공하지 않고 원유 상태로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작년에는 평균 79.5불, 거의 80불에 가까웠는데 네. 올해는 68불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1불 정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손실이 얼마나 났는데? 아직은 저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대충 짐작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 한 5천억 이상 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이상한데? 그리고 저희가 영업 외측에서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기존에 한 12, 13년 전에 MB 때 해외 유전 개발을 크게 했습니다. 그때 그 부채가 한 13.5조 정도를 빌렸는데 그건 뭐 거의 통상 경비에 가깝잖아요. 근데 그게 매년 이자가 저희가 한 5,600억,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300억 정도 이자가? 예. 그것 때문에 이자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 적자가 난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나도 이자에서 한 6천억 정도를 그러니까. 부담을 하고 세금을 또 한 3, 4천억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 영업이익에 대해서 1조 원 흑자가 났는데 세금을 3, 4천억 낸다는 건 좀 계산상 좀 이상한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수익 자체가 국내에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해외에서 그 생산하는 해외 그 한 12개 유전에서 생산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난 거를 그 해외 현지에서 내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현지 세금이 그렇다. 그 아까 얘기 중에 제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금융 비용이 이자 부담이 5, 6천억 되는 게 올해 그 순익 단기 손실의 주된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크고요. 또 자산 손상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한 주요 원인이라고 그러길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 재작년에는 흑자 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이 금융 비용은 똑같이 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작년에는 한 이건 그냥 5,600억 냈고요. 통상 경비에 가깝잖아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 흑자로 적자로 전환됐다는 말이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아서 한 얘기예요. 꼭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그 금리가 원래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전부 그 국채채로 조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엔 제로 금리 수준이었다가 최대 4% 정도 됐다가 최근에 우리 부사장이세요? 예, 기획재무본부장인데 저희가 대외적으로 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냥 담백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작년에는
흑자가 났고 재작년도 흑자는 계속 몇 년 동안 흑자가 났는데 올해는 적자가 한 5천억 이렇게 많이 늘었다. 그렇게 예측됩니다. 예측이 된다. 뭐 다 예측이죠, 그러면. 그런데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금융 비용이 5천억, 6천억 나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원인 네. 중에 하나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논리적인 정합성이 좀 떨어진다. 예, 그 그런 면이 금융 좀 비용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똑같았는데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겠죠. 예, 결정적인 이유는 유가 하락입니다. 그 유가 하락은 10% 떨어졌다고 5천억 적자가 나면 20% 나면 1조 원 적자 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70불 넘어가는 유가가 70불 넘어가는 것도 최근 현상이잖아요. 전에는 4, 50불 대 아니었어요? 그럼 네, 그때는 완전히 망했겠네. 예, 그때서부터 누적된 적자 때문에 지금 석유공사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고 그러면은 저기 유가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손익 분기점 가격이 전체로 우리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유전 예, 손익 분기점이 얼마예요? 몇 달러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75불 정도 되면은 75불? 예, 흑자가 예, 75불이 원가가 시기 말하면 75불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국제 다른 유전들에 비하면 엄청 비싼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정확히 계산해 시세를 보면 예, 생산 원가가 예. 예를 들면 다른 나라들의 평균 유전을 개발해서 석유 파는 나라 많잖아요. 예, 다른 나라들은 되게 제가 그냥 대충 추정을 해보면 한 4, 50불 미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불, 50불 해도 그게 몇 년 동안 유지가 되잖아요, 유가가. 근데 우린 70불이 넘는 거는 좀 원가가 비싸다 그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거 알 것 같은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본인이. 석유공사 부사장이신데. 예, 근데 최근에 한 3년간 유가를 보면은 그 3년 원가 얘기하잖아, 원가. 예, 왜 또 딴 얘기를 하세요? 우리나라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유전의 생산 원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으냐, 낮으냐, 평균이냐, 이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내가 보기엔 좀 높아 보이는데,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다. 얼마나 높아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중동 지역은 아주 또 싸고요. 말이. 사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은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시던데. 맞아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처음 보는 광경일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업무 보고는 그동안도 있었죠. 예. 근데 이렇게 생방이 되는 경우는 처음이죠.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받고 귀에서 하나 흘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건지 아니면 꼼꼼하게 모든 부처의 것들을 챙기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업무 보고가 되는지 몰랐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 결국에는 드러났기 때문에 이 광경은 윤석열 정부의 정말 술 먹는 정부와는 180도 다르다. 일하는 정부이다. 이런 부분에서의 신뢰, 공방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떴습니다. 콩 GPT 국장이 있는 반면 또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떴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좋은 쪽으로 뜨거나 나쁜 쪽으로 뜨거나 그거는 복불복인데 예. 근데 참 짧은 시간에 촌철살이 같은 질문 하나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에는 그동안의 그들의 삶이 상당히 많은 뭐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또 단편적으로만 보지는 말아야 될 텐데 이학재 사장은 너무 그냥 사후 조치가 지지부진하면서도 조금 찌질해요. 그런 방식으로 정치랑 정쟁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왜냐면 뭐 인천시장 출마설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예.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수임하고 있는 기관에 명예가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의 본인의 인지도 올리기로 공방하는 모습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갈피에 예. $10,000 이상은 이제 반출이 금지되니까 책갈피에 $100씩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제 나간 거 그거 갖고 예. 지금 말이 많던데 어쨌든 대통령은 원래는 그 관세청이 하는데 이제 MOU를 맺어서 인천공항 공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학재 사장은 아니다. MOU만 했지 그 위탁은 받지 않았다. 지금 구속력이 없다. 뭐 그런 건데 지금 중요한 거는 MOU를 맺었냐 안 맺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MOU는 지금 법적 권한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MOU를 맺었으면 해야죠.
그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정의령 의원도 보도자료 냈거든요. 결국에는 이 외화 불법 방출에 대한 검색 업무는 결국에는 그동안 인천공사가 25년간 해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2년간에도 844건, 810억을 적발한 사례가 있다라고 보도가 됐어요. 결국에는 공항공사가 잘하면 되는 것 같고 사실은 뭐 미주알 표주알 변명하면서 뭐 SNS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커지는 건데 더 잘 하겠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더 심의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처리하면 되는 부분을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정말 그러니까요. 걸림돌이 되는 하나의 나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대왕고래 사업이라고 해야죠. 그것도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질문을 했는데 24년 6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대 140억 배럴이 묻혀 있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대국민 발표까지 했는데 결국은 대국민 사기가 됐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이게 2024년에 시끌시끌했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 지지율이 부진하고 그러니까 뭔가 득점 포인트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2024년 6월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또 이게 국정 과제로서 이렇게 국정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도 진짜 공방이 많았어요. 아니 이거 효과성 평가한 거냐, 의미 있는 거냐,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냐. 왜냐하면 이게 석유 시추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예. 결국에는 동해 쪽에 심해의 가스전을 탐사하는 건데 시추공을 찍어서 정말 그 가스나 아니면 석유가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탐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보는데 1,000억이 드는 거예요. 예. 5개를 꼽아서 보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5천억을 예상해서 시추 비용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꽤 큰 돈이 투입된다는 거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그런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업무 보고에서 얘기가 된 거죠. 예. 한국의 석유공사 업무 보고에서 이거 사업성 평가 개발 가치 있는지 평가한 거냐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물어봤더니 예. 뭐라고 했느냐. 채산성의 계산이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채산성 계산이 없었다. 예. 욕 나오는 거죠. 이전 정부에서 일을 어떤 식으로 하고 돈을 처발라가면서 효과도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서 지지율로 연결시키려고 했는지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단적인 사례이지 않았냐. 그때만 해도 민주당에 되게 많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석유 시추 성공률이 20%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변명하면서 계속 추진을 했었던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해서 이게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26년에는 예산 0원으로 삭감이 돼버렸어요. 예. 결국에는 경제성 평가에서 개발 가치가 없다고 평가가 된 건데 결국에는 그동안의 이런 시추 과정에서 1,263억 원이 집행이 됐고요. 그런 면에서의 어민의 조건 결국에는 시추공사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얼마나 거기에 그 물고기들이나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배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댓글러 분들이 분노에 차가지고 아니 이거 배임 아니냐. 결국에는 정권에서 권력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의 환경을 침해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되게 되고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펑펑 써버린 나쁜 사례의 전형인데 근거 없이 무리하게 했다. 의대 2,000명 정원을 무리하게 한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대한민국이 무너져 버렸다. 정말 3년인 게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이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부 많이 하셨네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셨어요. 제가 그때는 열심히 국회의원 또 의정 활동을 하면서 주요 그 이슈에 대해서 대변인 활동도 하다 보니까 정말 예. 중요했고 공방을 하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이 밀고 나가면은 사실 민주당이 반대를 해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결론적으로는 정말 윤석열 정권의 망한 프로젝트의 하나 돈만 철철 써버린 그런 부분. 그래서 다시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역사를 써야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 업무 보고를 통해서 새롭게 공부한다라고 이렇게 아주 응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좋은 장점과 단점이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 첫 해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정부 부처에서 그동안 어떤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도 산하기관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들어보지 못한 기관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그래도 기관장들이 한마디라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열린 토론회 장소에서 그동안 얘기 못했던 정말 구석에 앉아서 기관장들이 얘기 못했던 그런 뭔가 수건사업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재호 전 의원도 지금 민주화 그 재단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이참에 발언권 얻어가지고 민주주의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민주화 교육에 대한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외국이 우리나라에 지금 K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 개발해야 된다 등등의 여러 가지의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탑다운 방식에서의 그런 국정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의 좋은 의견도 수렴하고 문제 제기하는 거는 정리해주고 이런 방식으로의 이재명 정부의 첫 한 해를 뭔가 내비게이션하는 그런 투명한 신속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면에서 국민들이 아 국정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사례로서의 좋은 교훈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처럼 검사와의 대화도 마지막으로 해보는 게 어떠냐 댓글이 나왔어요. 이게 검찰청 없어지기 전에. 예. 그래서 그러면- 사실 와 이거 되게 큰 어떻게 보면은 정말 노무현 정권 이후에 정말 20여 년이 지났는데 그때 사실 검사와의 대화를 했던 많은 검사들이 생중계. 예. 지금도 그 화면이 남아 있고 그때 이완규 이런 예. 분들도 남아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다 박제돼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검찰 조직을 어떻게 보호하려고 그동안에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속내를 드러냈는지, 이런 것들을 20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때 젊은 시절의 검사, 그리고 지금의 모습의 검사의 모습을 보면서 비포 애프터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하나의 또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데 리스크도 있어요. 아니죠, 댓글입니다. 예. 댓글에 그런 의견이 있길래 제가 예.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또 시도한다 하면 혁신한다 하는 면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댓글을 읽으세요. 그러니까요. 댓글 예. 읽으신다고 하니까. 예. 읽고서는 언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과 전쟁에 대한 얘기도 하시는 거잖아요. 이학재 사장도 댓글에 걸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댓글을 읽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댓글 좋은 제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요새 종묘 때문에 조금 말이 논란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돼가요? 네, 종묘는 지금 사실 1995년에 종묘가 세계적으로 지정된 이후에 20년 동안 모든 정권의 박계대로 잘 진행됐었는데 지금 현 서울시정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부딪혀서 세계유산센터 유네스코에서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거죠. 예를 들면 거기에 그 근처에 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게 지금 이제 논쟁거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냐. 지금 그 고층 건물이 짓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거는 세계유산 영향평가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일단 종묘지구에 세계유산 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관보 게재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세계유산법에 국내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국토부하고 1년 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이번 주 18일 날 사실병 예고를 통해 가지고 국무회의를 거쳐 가지고 내년 3월에 세계유산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 의무를 받게 돼야 됩니다. 뭘 받아요? 서울시에서는 이 국내법에 의한 세계유산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되는데 규제를 받게 그렇게 되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건물을 저희들이 원래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영향평가에 의해서 유네스코에서 와서 각기 영향평가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원래의 규정이 71.9m였습니다. 그 층수 높이 고도 상한을 정한다. 그렇게 하면은 경과 해체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주장하는 것 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초고층으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아직은 결론이 못 난 상태군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저희들하고 조정회의를 거쳤습니다. 네. 아직 대답을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 방부대 암각화 보전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아닙니다. 이게는 20년 동안 숙제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들이 내년에 세계유산위원회를 하면서 거기가 세계유산 지역이 해당됩니다만은 20년 동안 물 문제로 이게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결국 방출 암각화는 울산시가 원하는 식수 문제하고 주민들은 이 식수를 해결하지 않고 바로 네, 그 되게 복잡한 어쨌든 식수 문제가 있는데 아직은 정리가 안 됐다고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업무보고 내용인데 종묘 문제입니다. 그 대통령이 종묘 때문에 논란이 있던데 그거 어떻게 돼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종묘 인근 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지금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내년 3월에 세계유산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세계유산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게 되니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예. 보십니까? 결국에는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요. 그래서 개발을 하더라도 우선은 문화 고유의 가치에 대해서는 보존을 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스카이라인을 갑자기 70m 제한이었는데 140m로 올리면서 종묘의 스카이라인이 확 뭔가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는 아 이거 평가 받아봐야 된다. 환경평가 받아봐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조례를 바꾸면서 계속해서 개발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건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내년 지선을 앞두고 오세훈 시장이 뭔가 성과를 계속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강 유람선, 한강 버스 뭐 이런 것들도 그냥 무리하게 하다가 지금 사고 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다음 서울시장이 수습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번에 업무 보고를 통해서 종묘 이슈 무리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에 대한 대통령이 메시지도 내고 사실 업무 보고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많은 국민들이 종묘 이러다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막 김건희 윤석열이 막 차담회하고 실제로 막 들어와가지고 접근 금지 지역까지 막 이렇게 침탈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재가 손상되는 거에 대한 불안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민 청장이 결국에는 세계 유산법을 내년 3월에 통과시키면서 예. 결국에는 환경평가 받을 수 있게 하고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차근차근의 스텝 바이 스텝을 밟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에 대한 메시지를 업무 보고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뭐 세운상가에 대한 그 개발에 대해서는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이냐, 그리고 현명하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의 서울시와 사실은 국가의 대통령실과의 논의가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정권과 그리고 지자체가 이게 당이 다르다 보면 소통도 잘 안 되고 불협화음 나고요. 서로 정쟁으로 가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년 지선은 정말 서울시장 누구 뽑는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업무보고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또 반발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뭐 겉핥기로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그랬냐면 오세훈 네. 서울시장이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말라. 그리고 수박 겉핥기식 질문이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반발을 하려면 왜 모르면서 아는 척한 건지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수박 겉핥기인지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개발을 막게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 그리고 강북이 뭔가 우리 시민들과 함께 다시 발전해야 되는데 그거를 발목 잡게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포장을 해갖고 이게 마치 이재명 정부가 오세훈이 하는 일을 발목 잡는다 그 프레임으로 앞으로 선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의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납득은 잘 안 된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의 겉핥기 식인지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강북의 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 사업 개발 필요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도 부동산 대책하고 공급 늘리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재개발도 하고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문화유산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하나씩 하자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의 오세훈 시장은 지금 마음은 급하죠. 이제 반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직 사퇴 시한이 3월이거든요. 내년. 3월. 예. 그러니까 지금 벌써 12월이니까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뭔가를 성과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안 되게 됐어요. 무용지물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반발하는 것이다. 라는 최근에 생각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그 정원호 성동구청장, 박주민 의원 뭐 그런 민주당 인사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뭐 이렇게 앞선다 뭐 그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결과가. 그래서 가상대결을 붙여보잖아요. 예. 정원호, 오세훈, 박주민, 오세훈 예. 이런 식으로 붙였는데 하여튼간에 지금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스탠스 잘 잡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일 잘하는 구청장 칭찬하고 난 이후에 탄력이 더 받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탈모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뚜껑 열어보니까 성동구에서는 이미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탈모약에 대해서. 예. 그래서 2030에 정말 내가 탈모약을 먹어야 되나 시작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던 친구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탈모약이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비급여 때문에 또 비용의 부담도 돼요. 근데 의학적으로도 이왕 먹을 거 일찍 먹기 시작해야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빨리 먹어야 되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그게 가격적인 이 장애물이 있어서 그동안 시작을 감히 못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가가 조금 더 풀어주자라는 면에서
여기서도 또 정원호 청장의 미담 사례가 나오네.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지 않고 본인이 그동안 해놨던 많은 사업들의 컨텐츠들이 결국엔 자산으로 가서 오세훈보다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강버스 사고의 문제도 한강 유람선으로 전환하자. 왜냐하면 그 투여한 비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아예 그냥 백지화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지금 종묘 사업 같은 경우도 본인의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감히 얘기는 못하지만 결국에는 개발은 하되 조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서울 시민들이 정말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시장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평가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민주당도 서울시에서의 그런 선거에 승산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그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대통령 업무보고가 화제인 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문제가 지금 이것저것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개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지금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 모욕 발언 등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거 지금 한동훈계가 반발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탄핵을 맞으면서 그래도 비상계엄은 위험했다 하는 친한파가 있고 아니 그래도 우리가 윤 어게인을 하고 뭉쳐야 똘똘 사는 건데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옹호하고 내가 거의 윤석열이다 정도의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정말 동거를 할 수 없는 두 가지 색깔의 사람들이 한 당에 있으려다 보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정말 장동혁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이 제일 밉대요. 민주당의 인사들보다 한동훈에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 고름을 짜내고 내년부터는 당명도 바꾸고 그러면서 옷 바꿔 입고 선거 뛰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한동훈. 근데 한동훈부터 치기에는 또 너무 리스크가 있고 반발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 주변인인 김종혁 전 최고부터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지금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이 바뀌면서 또 2호선 이분이 정말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와, 발언도 정말 세요.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 들이박어? 장동혁 들이박어? 그러면은 우리가 돌로 쳐 죽일 거야. 아예 쫓겨낼 거야. 그래서 2년 당원권 징계하고 잘못하면 제명까지 가겠어요. 이러다가.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2년 징계로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리위원장 누구로 할 것이냐. 이 인사 선임에 대한 초유의 그러겠네요. 관심사가 있어요. 김계리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있고요. 지금 도태우 전 변호사,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런 변호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친윤계에서의 그런 법조인들이 온다는 얘기가 있기는 해요. 그러면 뭐 한동훈 다 이렇게 김종혁 다 아웃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알아서 이제 결국에는 같은 불편한 동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친한계 입장에서는 장동혁이 우리를 학살하고 탄압하면 할수록 우리의 체급이 올라가. 예,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김종혁도 스타덤에 올라가는 거고 한동훈도 이미 견제를 크게 받았고 또 이번에 김문수 전 지사랑 또 이렇게 러브샷 했잖아요. 네, 러브샷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연대의 가능성을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탄압받을수록 나의 지지율과 존재감과 그 다음에 다른 대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의 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상황을 즐기고 있지 않을까라는 한편의 생각도 해봐요. 근데 오늘 또 재밌는 것은 이러다 보니까 한동훈이 막 부각을 받게 돼요. 조갑재 이런 분들이 엄청 보수 농객들이 띄워주고 있잖아요. 한동훈만이 대안이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준석이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예, 이준석과 한동훈은 매우 그 활동 영역이 비슷해요. 예. 보수에서의 가치를 어떻게 다시 재건할 것이냐 했을 때 제3지대에서 하는 게 개혁신당 이준석, 그리고 내부에서 여전히 투쟁하고 있는 한동훈. 이렇기 때문에 여기가 같이 갈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보수에 뭔가 나중에 대표성을 갖는 한 사람으로 이제 인정을 받으려면 이들의 경쟁도 만만치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보수는 복잡복잡하게 막 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런 이슈들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그 기사를 매일매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나쁘지 않다. 여전히 개혁과 쇄신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국민의힘. 그래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시간을 갖고 찬찬히 보면서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는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의 그런 하루하루의 기사를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 장동혁 대표는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과 김종혁을 이렇게 겨냥한 거예요. 타겟팅한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지금 방송도 가보면 국민의힘은 인증 패널이 있고 미인증 패널이 있잖아요. 미인증 패널. 그 미인증 패널들이 대부분 친한 게예요. 예를 들어서 뭐 윤희석, 송영훈 이런 분들 방송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보수 패널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김민수 이런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보수 패널로서 우리 쪽을 두둔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장동혁을 비판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증 패널들을 밀 수 있도록 인증을 해줬는데 방송에서는 아 그래 그럼 2대2 토론할 때 보수 패널 2명 중에 1명은 인증, 1명은 미인증 미인증? 해갖고 오히려 미인증에 대한 포지셔닝이 더 공고해졌다. 그리고 이분들이 더 합리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긴 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땐 보수가 걱정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그런 탄압과 학살하고 있는데 잘 안 먹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50명의 외부의 적보다 1명의 내부의 적이 더 크다. 이거는 당장 1월부터는 국민의힘이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우리 쇄신했어요 이 코스프레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지지율이 올라가던 보수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지지자들이 아 그래도 국민의힘 한 번 더 기회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할 텐데 사실은 그럴 때마다 한동훈이 출몰해서 아니야 이거는 가짜 옷이야 가짜 타이틀이야 계속 직격하면은요 장동혁 체제에서는 우리가 쇄신한 코스프레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적나라함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혁하는 데 있어서의 브레이크를 걸게 결국에는 한동훈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말에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원 게시판 논란도 계속 있는데 아마 이것조차 앞으로 12월 얼마 안 남았지만 빠르게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제3의 시각에서 보수가 제대로 재건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켜만 보면 될 노릇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심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싶을 텐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죠. 지금 김종혁 전 최고가 2년 당원권 정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지선 이게 당협위원장 자리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시군구 그런 의원들 공천할 수 있는 권한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딴 사람이 이제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본인이 원외에 있기 때문에 되게 서러웠잖아요. 비상계엄 그날도 본회의장 겨우 들어간 거잖아요. 민주당이 들어오고 겨우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게 배지를 안다면 얼마나 이 보이스의 파워가 실리지 않는지 한계를 직감했다는 거죠. 본인들이 친한계라고 하는 국회의원들도 다 비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한이 있는 그런 친한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건을 하면 내가 들어가서 공고하게 결국에는 보궐선거에서 배지 달고 다시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난감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당원 게시판 논란은 2년 이상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제명까지도 갈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이제 어느 판에서 내가 스스로의 정치를 재건해야 될지 이게 위두훈이가 놀 수 있는 판이 지금은 유튜브밖에 없잖아요. 한동훈 계정. 이거를 확장성 있게 해야 되는데 초조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